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빠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온갖 풍파를 겪었을 법한 세월이었지만 다행히 사업은 큰 탈 없이 순항을 거듭해왔어요. 그 덕분에 우리 남매는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모른 채 자랐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손만 뻗으면 닿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도 함께 새로워지곤 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숨쉬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만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굴곡이라 할 만한 일 없이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곧바로 이름 있는 회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성격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대기업에 입사한 뒤 받아든 첫 월급은 또래에 비해 꽤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덕분에 마음에 드는 물건 앞에서 지갑을 열기까지 망설이는 시간이란 게 필요 없었어요. 문득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면 훌쩍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도 비용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흠잡을 것 없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취미로 다니던 수영장에서 알게 된 혜진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중견기업 다니고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글쎄, 난 소개팅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설마 운명 그런 걸 믿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닌데 드라마처럼 썸도 타고 하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걸 더 좋아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키도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는 무조건 착해야 해. 나쁜 남자 만나서 고생하느니 검증된 남자 만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가? 당연하지.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착한 남자 만나야 한다니까.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반쯤 넘어간 마음으로 혜진이의 확신에 찬 말투가 마지막 한 수를 놓았고 결국 얼떨결에 소개팅을 하겠다는 대답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며칠 뒤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요. 마주한 첫 인상부터 성실하고 듬직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의 저울은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어 갔어요. 그는 모든 것을 제 박자에 맞춰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 혜진이 말대로 체격도 다부지고 얼굴 또한 누가 봐도 눈길이 머무는 훈남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겨우 두 번째 만남 끝에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혜진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사귀는 거야? 외모도 딱 내 스타일인데 성격도 너무 좋은 거 있지. 난 테미스처럼 착한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거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완전 잘 됐다. 그리고 부럽다. 혜진이 입에서 부럽다는 말이 새어나왔는데요. 순간 그 두 글자가 유독 또렷이 귓가를 파고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웃음 속에 섞여 나온 말이었지만 그 무게만큼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근데 부럽다니? 혹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도 될까? 아,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혜진이가 세차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너도 태민 씨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야? 조심하려고 했는데 너무 티가 났나 보다. 근데 그건 예전 일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짝사랑했던 것뿐이야. 짝사랑? 혜진이가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체념처럼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누가 봐도 태민이 오빠 잘생긴 얼굴이잖아. 거기다 엄청 착하고 뭐 하나 나무랄 게 없잖아. 그래서 몇 달을 짝사랑하다가 좋아한다고 고백했거든. 진짜? 고백도 했어? 어,
고백했는데 짐작이 되겠지만 보기 좋게 차였어.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쿨하게 그러자고 했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 전혀 없어. 그날 태민이 오빠가 워낙 딱 잘라서 거절을 해서 그런지 내 마음도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 근데 너랑 나랑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해놨잖아. 그 사진을 태민이 오빠도 봤던 건지 소개해줄 수 있냐고 정말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 그래서 네가 좀 부럽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다 보니 그냥 쿨하게 소개해준 거야. 근데 바로 사귄다고 하길래 조금 놀란 것뿐이야.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 설마 나를 이상하게 보고 그런 건 아니겠지? 혜진이가 열심히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말끝에 힘을 주면서도 눈동자 어딘가에 서려 있는 옅은 그림자를 지울 순 없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워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아니야, 내가 오해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자 혜진이가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너 진짜 남자 잘 만난 거야. 태민이 오빠가 얼굴이 좀 잘생긴 편이라 인기가 많지만 아무한테나 곁을 내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한마디로 살면서 바람피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 그 말이야. 얼굴도 얼굴이지만 사실 그 부분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 암튼 너 남자 잘 만난 줄 알고 있으라고. 둘이 잘 되면 내 덕분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날 혜진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아 행복의 문화까지 데려다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픔은 삼켜버린 그 마음이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불꽃 같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들어가다 보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던 제 입꼬리를 보고 엄마도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어느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엄마가 슬쩍 물었어요. 태민인가 하는 애가 그렇게 좋은 거야?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요즘 들어 입꼬리가 내려올 기미가 없어 보이길래 그렇지. 전에 남자친구 만날 때는 맨날 뭔가 불만이 많아 보였는데 요즘은 매일같이 입이 귀에 걸려 있길래 하는 말이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엄마, 걔 얘기는 하지도 마. 난 살다 살다 그렇게 식탐 많고 이기적인 사람은 처음이었다니까.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 식탐 많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야 창피해서 말 안 했지. 그런 얘기해봤자 엄마가 걱정밖에 더 하겠어. 진짜 창피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겠더라고. 엄마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어쨌길래 그래? 엄마, 혹시 치킨 먹을 때 닭다리 2개를 양손에 잡고 뜯는 사람 봤어? 닭다리 2개를 양손에 들고 뜯다니. 말 그대로야. 치킨이 나오면 잽싸게 닭다리 2개를 양쪽에 들고는 순식간에 그걸 뜯어먹는다니까. 거기다 뼈다귀 해장국 같은 집에 가도 마찬가지야. 진짜 빠르게 지 것 다 먹고는 내 것까지 가져다 먹어. 아니 그런 사람인 거 알았으면 빨리 헤어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긴 하지만 걔가 그거 빼놓고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거든.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그 식탐은 고쳐지질 않더라고. 암튼 그때 걔 때문에 그런지 태민 씨가 더 멋져 보여. 닭다리를 나한테 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선 먹을 때도 가시를 일일이 발라준다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겠어. 생선 가시까지 발라준단 말이야? 신기하긴 하네. 암튼 식탐 그런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 배려심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다니까. 다행이다. 엄마 얼굴 위로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란 것은 행복할 때 유독 빠르게 흘러가는 법이어서 어느덧 사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1년이란 시간이 고스란히 지나간 어느 날 마치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가 청혼을 했습니다. 더 빨리 프로포즈하고 싶었는데 적어도 사계절은 지나봐야 한단 말이 있어서 꾹 참고 있었어. 자기한테 가벼운 남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난 자기를 처음 보자마자
내 운명이라는 걸 알았어. 진심을 가득 담아 건넨 그의 청혼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가량은 매일이 꿈결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사람이란 사실에 절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애 시절 내내 바라보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상상을 초월하는 짠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평소와는 사뭇 다른 무게를 실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했으니 이제는 서로 맞춰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결혼하고 바로 말하면 자기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내가 참고 있었는데. 그 말끝이 흐려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참다니? 뭘 참아? 혹시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거야? 워낙 착하기만 하던 사람이었기에 참았다는 그 한마디가 지닌 무게가 보통이 아닌 듯 느껴졌습니다. 아니, 큰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씀씀이가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하는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덕분에 그동안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았잖아. 그치만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결혼 전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자기 애기 낳아서 좋은 엄마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끼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내 월급이 자기 월급보다 적잖아. 그러니 내 월급으로는 생활비 같은 거 쓰고 자기 월급은 전부 저축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돈도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뭘로 생활해? 내 월급에서 생활비 쓰고 남은 돈으로 나눠서 각자 용돈 쓰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해? 회사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월급에서 각자 얼마씩 내서 그 돈으로 생활비하고 그렇던데 꼭 내 월급을 전부 줘야 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돈을 하나도 못 모으더라고.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애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부모가 되는 거야. 자기는 풍족하게 자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난 집안이 풍족하지 못해서 자라는 내내 진짜 힘들게 살았어. 내 자식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는 잘 모를 거야. 남편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는데요.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궁핍함의 기억이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른거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남편의 월급이 제 월급보다 적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매달 생활비까지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하고 나면 제 손에 쥐어지는 용돈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새로운 옷으로 채우곤 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 허락 없이는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기존에 걸려있던 옷들까지 중고로 내다 팔라며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 금지, 이세 계획을 운운하며 허리띠를 조르는 남편 앞에서 대기업 연봉을 받으며 누리던 화려했던 시절은 마치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히 멀어져 갔어요. 결국 참다 못한 어느 주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의 따스한 얼굴이 보이니 그제야 눌러두었던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이가 아주 짠돌이야. 그래서 너무 힘든 거 있지. 짠돌이라니? 그간 쌓여왔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자 뜻밖에도 엄마는 걱정 대신 웃음을 흘렸습니다. 낭비가 심해서 문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니까 투덜대지 말고 잘 살 생각해. 정서방 말처럼 그동안 네가 돈을 펑펑 쓰고 다닌 건 맞잖아. 가계부 관리도 그이가 다 하고 그런단 말이야.
들어보니 그런 건 원래 여자가 하는 거라고 하던데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 그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겠지. 암튼 정서방이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서방 말 잘 듣고 잘 살 생각해. 엄마의 단호한 한마디에 입을 떼지 못한 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믿고 쳐다간 엄마마저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빠듯한 살림에 허덕이다 보니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와도 양가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을 마련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과는 천지 차이였으니까요.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기는 했지만 남편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포장된 그의 논리 앞에 번번이 고개를 숙이곤 했어요.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양가 선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양가에 명절 선물은 해야 하잖아. 뭘로 준비할까? 명절 선물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회사에서 명절 보너스도 나왔으니까 명절 선물은 잘 챙기도록 하자.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큰 소리를 쳤기에 알아서 잘 하겠거니 믿고 더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명절 전날 시댁으로 출발하기 전 짐을 싣기 위해 차 트렁크를 열었다가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트렁크 안에는 꽁꽁 포장된 커다란 상자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언제 그 많은 것을 준비한 것인지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던 와중에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어요. 엄마가 꼭 필요하다고 하길래 이것저것 좀 샀어.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는 그의 태연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래? 저 가댁에도 이미 선물 보냈어. 진짜? 진짜로 선물 보냈어? 당황한 마음을 겨우 눌러가며 물었더니 남편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보냈지. 그 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평소 동전 하나에도 손을 부르르 떨던 짠돌이가 양가 선물을 모두 챙기다니요. 역시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흐뭇함이 차올라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짠돌이가 아주 잘했네. 아주 잘했어. 양가를 똑같이 마음 써준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엄마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정서방이 선물을 보내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반품하라고 해. 곧이어 엄마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요. 화면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던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건 상자에 담긴 사과였어요.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고 물러서 움푹 들어간 것도, 심지어 썩은 듯 거뭇거뭇한 자국도 누가 봐도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사과였습니다. 선물이란 이름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지경이었어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니들을 탓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정서방이 보낸 것 같던데 혹시나 사기당한 게 아닌가 하고 보낸 거니까 정서방한테 확인해서 환불 처리하든지 하라고 해. 이런 사과 보낸 업체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혹시 니들 다툴까봐 연락할까봐 할까 하다가 업체가 하도 괘씸해서 말한 거니까 정서방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환불 처리하라고 해. 알았지? 알았어. 통화를 하는 내내 부모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는데요. 사이가 보내온 명절 선물이 썩은 사과라니 그 상자를 열어보던 부모님의 표정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언제 작은 방으로 들어왔는지 남편이 물었어요. 장모님이셔? 선물 잘 도착했대? 그 사과 가성비가 대박이더라고. 괜찮다지?
얼마짜리를 샀는데 가성비가 대박이래? 그거 한 박스에 3만 원인가 그랬어. 나 잘했지. 결혼하고 첫 명절에 썩은 사과를 처가에 보내놓고도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마주하자 속에서 천불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트렁크를 가득 채운 시댁 선물과는 달리 친정에는 3만 원짜리 불량 사과를 던지듯 보낸 그 격차가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대체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랐거든요. 사과 상태가 최악이던데 잘했다고? 시댁에는 비싼 선물 잔뜩 샀으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자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남편이 궁색한 변명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상품이 좋다고 해서 산 것뿐이야. 그런 줄 알았으면 나도 안 보냈지. 우리 집은 차례를 지내다 보니 엄마가 이것저것 부탁한 게 많아서 그걸 사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그랬어. 근데 진짜로 상품이 괜찮다고 해서 보내드린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순간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시어머님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꼭 필요해서 부탁한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 바쁘니까 얼른 나와서 일해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별 시덥지 않은 걸로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그리고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당연히 시댁부터 챙겨야지. 뭐가 불만이야.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새로 장만한 조리도구를 자랑스레 내보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주방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기증이 밀려와 벽에 손을 짚어야 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은 시누이가 등장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누이가 두 손바닥을 펼쳐서 쭉 내밀며 남편에게로 달려들었어요. 오빠, 내 명품백은 사왔겠지? 명절 선물로 준다고 약속했잖아. 남편이 머쓱한 웃음을 흘리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 명품백?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시누이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언니 앞에서 절대 말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오빠가 동생한테 선물 주는 게 숨길 일은 아니잖아. 명품백 어딨어? 시누이가 두리번거리자 남편이 체념한 듯 손가락으로 시누이 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네 방에 가져다 놨어. 진짜? 그때 내가 사진 보낸 걸로 사온 거지? 똑같은 걸로 사왔으니까 얼른 들어가 봐.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런 줄 알아.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화장품 하나 쇼핑몰 장바구니에 넣으려 해도 가계부를 들이밀던 사람이 시누이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다니요. 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눈앞에서 오간 대화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넋이 나가 서 있던 사이 남편이 이마를 살짝 짚으며 급히 해명을 늘어놓았어요. 자기야, 오해하지 마. 저거 짝퉁이야, 짝퉁.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자 남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동생이 명품백 한 번 못 가져봤거든. 그러니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 자기가 명품백 가지고 다닐 때마다 동생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오빠로서 큰맘 먹고 하나 사준 거야. 이번 딱 한 번만 사준 거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남들 다 있는 명품백 하나 없는 내 동생이 조금 불쌍하잖아. 그때까지는 큰 소리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티는 중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았다고 해야 할까요? 동생한테 명품백 하나 사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빌어대고 있어. 대체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니? 결혼했으면 집안 가풍을 익힐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와서 일이나 거들어라. 그 말이 귓전을 때리는 순간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결혼하자마자 내 카드 전부 없애고 월급도 저축한다고 다 가져갔잖아.
옷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눈치를 주면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아끼라고 하더니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저기요, 내가 전부 설명할게. 우리 부모님께는 썩어빠진 사과 보내놓고는 무슨 설명을 할 건데? 그건 나도 사기당한 거야. 진짜 억울해. 남편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귀한 우리 아들을 기죽이고 있어? 감히 며느리가 어디서 이따위로 행동을 해? 시어머니의 호통이 집안을 가득 채우자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돌변했습니다. 너네 집은 원래 잘 살아서 필요한 것도 별로 없잖아. 그동안 우리 가족은 진짜 힘들게 살았어. 근데 그걸 이해 못해줘? 넌 측은지심 그런 것도 없냐?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 좀 해주면 안 돼? 그동안 넌 돈 걱정 안 하고 편히 살았잖아. 근데 우리 가족한테 겨우 몇백 쓴 게 그렇게 불만이야? 이제는 한 가족인데 그것도 이해 못해줘? 있는 사람이 베풀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들어보니 가진 사람들은 기부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시어머니 앞에서 지금 이 난장판을 피울 일이야? 너만 참았으면 다 행복했을 텐데 꼭 이랬어야 해? 니네 집이 누리던 것들 이제 우리 가족도 좀 누리면 안 돼? 결혼했으면 양과 똑같이 잘 살아야 공평한 거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를 스칠 때마다 분노 대신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스며들었어요. 뜨겁던 감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건 그 말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머리가 읽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평, 한가족. 그럴싸한 단어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결국 그 속에 담긴 뜻은 하나였어요. 힘들게 번 돈을 당연히 자기 가족들에게만 쏟아 부으라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하는 결혼의 정의였던 겁니다. 그럼 이거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라는 거네? 차가워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에 보너스도 많이 받고 했잖아. 그니까 그 보너스를 내가 많이 받은 거잖아. 그러니 내 돈으로 산 거라는 말이고. 결혼했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시어머니가 또다시 끼어들었는데요. 남편 회사에서는 보너스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를 가득 메운 시댁 선물도 시누이 손에 들어간 명품백도 전부 제 명절 보너스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던 겁니다. 아끼고 또 아껴서 미래를 위해 쌓아 올린다던 그 돈이 고스란히 시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무엇보다도 친정 부모님께는 3만 원짜리 썩은 사과를 보내놓고 시댁 가족들에게는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뻔뻔함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뜨거운 무언가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치솟더니 다음 순간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명품백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당장 내놔. 언니 미쳤어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나 미쳤다. 나 미쳤으니까 건들지 마. 눈에 사납도록 힘을 실어 시누이를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그 기세에 눌렸는지 시누이가 온 힘으로 움켜쥐고 있던 명품백을 스르르 놓았어요. 그 즉시 명품백을 크로스로 메고는 주방으로 돌진했습니다. 양손에 한우 선물 세트를 하나씩 움켜쥐었는데요. 남편이 기겁하며 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가지고 갈 거야. 나머지도 다 가지고 가고 싶지만 불쌍해서 주는 거니까 먹고 떨어져. 너 미쳤니? 엄마, 쟤 완전 미친 것 같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감히 달려들지는 못한 채 목소리만 높이고 있었는데요. 자기야, 내가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그치만 이건 아니잖아. 나 지금 바로 저 문 열고 나갈 건데 만약 나 붙잡으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바로 여기로 오라고 할 거니까 좋게 말할 때 가게 내버려둬. 자기야, 내가 사과할게. 명품백은 환불할게. 그럼 된 거지. 꺼지라고 했지. 차도 어차피 내 차니까 내가 가지고 간다.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고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그간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쏟아내자 부모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어요.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아빠는 주먹 쥔 손등이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부모님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이혼이었어요. 엄마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툰 거라면 우리도 뜯어 말릴 텐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다. 차라리 일찍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진짜 최악인 게 혼인신고 하자마자 돌변하더라고. 작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속이 시커먼 인간들이 제일 무서운 법이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혼할 생각해.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방에 앉아 인터넷으로 소송 절차며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대체 무슨 말을 늘어놓을지 궁금했던 아빠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남편이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연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엄마랑 동생이 불쌍해서 그랬던 것뿐이야. 진짜 잘못했어. 다 필요 없고 이혼 소송 바로 시작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우리 아빠가 해준 거니까 짐 싸서 나가. 혼수로 가져온 가전제품은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담담하게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선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미 감정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뒤였으니까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지만 아빠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네 월급으로 동생 명품백도 사주고 그러면서 살면 되겠네. 근데 그 월급으로 그 모든 걸 하려면 허리 휘겠다. 그러니 결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목 놓아 매달렸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난 자기 없이 못 산단 말이야. 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없이 못 사는 거겠지. 그 한마디에 남편의 울음이 찰나 멈췄습니다. 급소를 정확히 찔린 사람의 표정이 그런 거겠구나 싶었어요. 자기야,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남편이 울며불며 바닥을 짚어가며 빌어댔지만 아빠가 단호하게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닫힌 현관문 너머로 남편의 흐느낌이 한동안 복도를 맴돌았지만 그 어떤 울음도 더는 가슴에 닿지 않았어요. 그 이후 남편의 본 모습이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마주친 남편의 입에서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본심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솔직히 네 배경, 직업, 재산만 보고 만난 게 죄야? 난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매달리던 남자의 입에서 처음부터 제 배경과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고백이 태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연애 시절 생선 가시를 일일이 발라주던 손, 닭다리를 먼저 건네던 손, 무릎 꿇고 진심을 담아 청혼하던 그 목소리까지 전부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맞아들어가던 순간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색을 잃었습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몇 달이 흘렀을 무렵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혜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전 남편 일이 있고 난 뒤로 혜진이와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지내왔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유리 파편처럼 발밑에 흩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한다는 소식에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어 자리를 마련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혜진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청첩장을 내밀었는데요. 표지를 넘기다가 신랑 이름 석자에 시선이 꽂히던 순간 말이 혀끝에서 맴돌 뿐 끝내 소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뭐야? 정태민? 남자친구 이름이 김선우였잖아. 설마 그새 남자친구가 바뀐 거야? 혜진이의 남자친구와도 몇 차례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기에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 물음에 혜진이가 힘겹게 입을 뗐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 선우랑은 이미 헤어졌어. 헤어지다니. 선우 씨랑 잘 맞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게 혜진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듣다가 숨이 턱 막혀 사례가 들렸습니다. 연신 헛기침을 하면서도 귀 많은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전 남편 정태민, 그 인간과 결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태민 씨가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더라고. 그 한마디에 선우 씨랑 헤어졌단 말이야? 믿어지지 않아 혜진이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이성의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나도 지금 이상한 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태민이 오빠가 울면서 결혼하자고 하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잊고 있던 옛 감정이 떠오르면서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 미쳤구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 잘 알겠는데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네가 내린 결정인데 내가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겠어. 그치만 난 이 결혼 진짜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심을 담아 만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혜진이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하더니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말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어요. 그냥 말이라도 축하해준다고 하면 안 돼? 너 지금 나 질투하는 거지? 태민이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니네 집이 부자라서 너를 선택한 거라고 했어. 네 마음이 복잡할 거라는 건 알지만 이제는 네 남자니까 그렇게 알라고 찾아온 거야. 오빠가 처음부터 나를 좋아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말이야. 우리 결혼식에는 안 와도 돼.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귀를 파고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나름 우정을 나누어 온 사람의 입에서 그런 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전 남편에게 당한 배신보다도 더 깊은 곳을 후벼 팠어요. 혜진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려던 찰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그리고 나 임신했어. 물론 태민이 오빠 아이고. 그 말을 끝으로 혜진이는 카페 문을 밀고 나갔고 밀려드는 햇살 속으로 흡수되듯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청첩장의 분홍빛이 유독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것을 집어 조용히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게 혜진이와 나눈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 이후로 그들의 존재를 기억 속 가장 깊은 서랍에 밀어넣고 잠갔으니까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봤더니 전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난 이혼해도 바로 재혼할 수 있지만 넌 여자라 힘들걸? 넌 애 딸린 남자랑 재혼도 힘들 텐데 참 불쌍하다. 순간 전 남편이 혜진이와 결혼한 이유를 알 수 있었지만 이미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상처 위에도 어김없이 세살을 돋게 하는 법이라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남편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입을 열기 전에 눈빛만으로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아들까지 태어나면서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이 따스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공원에 나들이를 갔다가 뜻밖의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산책로 너머에서 남녀가 격렬히 다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는데요.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가 마구잡이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여기 유전자 검사에 내 애가 아니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애도 아닌데 내가 몇 년 동안이나 남의 애를 키웠다는 거잖아.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당신 애인 줄 알았다니까. 태어났을 때 당신 닮았다고 당신도 좋아했잖아. 애만 아니었어도 너랑 결혼 따위 안 했어. 근데 내 애가 아니라고? 너 이거 어쩔 거야? 내 인생 어쩔 거냐고.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잡고 마구마구 흔들어댔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드는 와중에도 싸움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남자의 목소리가 어딘지 낯익었다고 해야 할까요? 기억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는 그 음색, 그 억양이 유난히 신경을 건드렸어요. 결국 걸음을 멈추고 그 남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혜진이와 전남편이었거든요. 놀라서 넋을 놓고 있는데 전남편 그 인간이 목청을 높여 다시 내뱉었어요. 난 이혼 소송할 거니까 네 전남친한테 찾아가서 애 아빠라고 알려. 어디서 전남친 애를 임신하고 와서 내 발목을 잡아. 너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망했어. 내 인생도 너 때문에 망했어. 니네 엄마랑 동생이 허구한 날 돈 뜯어간 건 어쩔 거야. 혹시 몰라서 그동안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 소송하자. 모르긴 몰라도 너도 절대 유리하진 않을걸? 뭐? 남의 씨를 가지고 와서 집안을 말아먹고는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두 사람이 서로의 옷깃을 움켜쥐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순간 전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인간의 동공이 흔들리더니 이내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울부짖는 그 모습은 차마 사람의 것이라 부르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예전 법정에서 당당하게 본심을 내뱉던 그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 배경과 재산을 노렸다고 태연히 고백하던 그 입이 이제는 자기 아이인 줄 알았던 아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다만 공원에서 마주친 그 마지막 장면으로도 파국이라는 두 글자 외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당시 주변에서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며 고개를 갸웃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겨우 첫 명절에 벌어진 일 하나로 혼인을 끝내느냐고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 말들이 한동안 마음 한켠을 긁어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전 남편의 행적을 하나씩 전해들으며 이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는 확신이 가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만약 그때 주저앉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를 되뇌었더라면 저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져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